2012년 2월 24일 오전 10시 20분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던 브라질의 테마파크 호피하리에서 퍽 하는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아주 불쾌하고도 기묘한 소리였는데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린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높디 높은 자이로 드롭 아래 어린 소녀가 거꾸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라 니치무라 유카리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브라질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며 주기적으로 어머니의 고향에 방문하기를 반복했는데요. 밝고 부침성이 좋은 유카리는 친인척들에게 양국의 소식을 전하는 파랑새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렴풋이 미래에는 도쿄에서 기자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학교 성적과 교우 관계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던 유카리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2012년 2월 20일경 14살이 된 유카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평소와 같이 휴가를 맞아 브라질에 방문했는데요. 그녀에게 있어 이번 휴가에는 친척들을 만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브라질의 유명 테마파크 호피하리였습니다. 호피하리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테마파크로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명소인데요. 여기에 더해 2011년 워너브라더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카리는 출국 전부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죠. 2012년 2월 24일 오픈 전부터 줄을 서 있던 유카리와 가족들은 아주 이른 시간에 호피하리에 입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카리의 제일 목표는 평소라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는 인기 어트랙션 라투르 에펠이었는데요. 이 선택이 가져올 끔찍한 비극을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본뜬 모습을 한 라투르 에펠은 1999년 11월 27일 호피하리가 개장할 때부터 그 역사를 함께했던 원로 놀이기구이자 랜드마크입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자이로 드롭으로 불리는 드롭 타워로 23층 건물에 맞먹는 69.5m 높이에서 시속 94km로 자유낙하함으로써 탑승객들에게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데요. 10시 10분 입장 즉시 일직선으로 라투르 에펠을 향해 뛰어간 유카리는 제일 먼저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죠. 뒤따라 도착해 남아있는 빈자리에 앉은 그녀의 부모님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놀이기구는 운행 시작에 앞서 직원이 각 탑승객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호피하리의 직원들은 모든 탑승객이 자리에 앉았음에도 안전검사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옆에 탄 사람에게 안전바를 잠그는 법을 물어보더라고요. 몹시 당황한 듯 보였죠. 직원이 와서 해결해 주겠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안경이나 모자를 모두 벗었는지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같은 놀이기구에 함께 탑승해 있던 오튼 크루시노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헐거운 안전바를 고정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유카리의 모습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크루시노가 직원을 부르려 마음을 먹은 그 순간 라투르 에펠이 운행을 시작했죠. 순식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 그는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길한 상상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무조건 죽겠지? 같은 시각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줄에 서 있던 빅터 카와무라는 69.5m 상공에 떠있는 유카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안전바가 묘하게 헐거워 보였습니다. 타고 있던 아이는 필사적으로 안전바를 붙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유카리의 모습은 단순히 공포에 질려 안전바를 꽉 잡은 사람이 아니었죠. 10시 20분 이윽고 자유낙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20m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로 그 순간 반동으로 유카리의 안전바가 덜컹 열렸는데요. 내던져지듯 의자에서 떨어진 유카리는 머리를 아래로 얼굴을 바닥으로 한 최악의 자세로 추락했죠.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차에 치이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주변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간 아내와 3살 배기 딸을 기다리며 멍하니 라투르 에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산드로 로아스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발생한 처참한 사고는 호피하리를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요. 눈앞에서 딸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광경을 지켜본 유카리의 부모님은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죠.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으로 급파된 병원 내 의료진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유카리를 발견합니다.
매뉴얼대로 응급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의료진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20m 높이에서 머리부터 추락한 인간을 살려내는 기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깨지고 우그러진 두개골 내의 뇌가 어떤 상태일지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정지 상태의 유카리를 수습해 준지아이의 파울로 사크라멘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렇게 가브리엘라 니치무라 유카리는 1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망사고에 호피아리는 그 즉시 모든 놀이기구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시사항을 전파받기는커녕 사고 사실조차 전해 듣지 못한 매표소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테마파크로 들여보냈는데요. 현장 환불 절차는 수시간이 걸쳐 이루어졌고 방문객들은 지친 아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죠. 공지합니다. 호피아리는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라투르 에펠에 탑승한 14세 방문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객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라투르 에펠은 폐쇄되며 전문가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곧바로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호피아리의 뻔뻔한 발표에 분노한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당국과 조사팀은 테마파크에 곧바로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 후 모든 놀이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천명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사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폐쇄된 테마파크 내를 이잡듯 뒤졌죠. 예상외로 빠르게 밝혀진 참사의 원인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망했습니다. 사실 유카리가 앉았던 좌석은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고장난 좌석이었는데요. 해당 좌석은 잠금장치의 고장으로 자유낙하가 시작되는 순간 안전바가 위로 들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호피아리는 이를 수리하기보다 비활성화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죠. 문제는 해당 좌석에 사용 금지라는 표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안전바를 내려놓는 것만으로 호피아리는 이 고장난 좌석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리라 여겼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운행으로 인해 누적된 충격은 잠금장치의 고장을 더욱 악화시켰죠. 이제 누구라도 내려간 안전바를 위로 올리고 고장난 좌석에 자유롭게 탑승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호피아리의 태도는 안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른 멀쩡한 좌석들에는 추가적인 안전벨트를 설치했으니 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고장난 좌석은 탑승객들이 알아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더욱 황당한 사실은 유카리가 추락하기 13일 전 방문객이 고장난 좌석에 탑승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이미 한번 발생했었다는 점이죠. 당시 근무 중이었던 2명의 직원이 상부에 이를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운영을 계속하라라는 관리자의 지시뿐이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직원들은 고장난 좌석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체크하는 방식으로 라투르 에펠을 가동해 나갔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임시방편이었죠. 결국 2월 24일 오전 하필이면 그날따라 좌석 체크를 깜빡하는 직원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며 유카리가 상공 20m에서 맨몸으로 자유낙하하고 맙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존재했음에도 참사를 터뜨리고만 이 끔찍한 인지에 대중들의 커다란 분노가 호피아리를 덮쳤는데요. 2012년 5월 9일 호피아리의 사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관계자 12명이 검찰에 기소되었죠. 그러나 브라질의 사법체계는 힘있는 자에게 있어 너무나 온화하고 자비로웠습니다. 브라질 형법 109조는 형량에 따른 시효 기간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인 범죄의 경우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죠. 또한 브라질 형법은 절차가 특정 시점에서 멈춘 채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명의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효가 계속해서 흐르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브라질에서는 시효를 판결 시점이 아닌 범죄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 소급적 시효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해당 개념 덕분에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거나 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 상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며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형벌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노린 변호사와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그렇게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온 최종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죠.
2017년 1월 총 3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시효와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을 사회봉사로 대체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나머지 9명은 사회봉사는커녕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카리의 유가족은 호피아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지만 소중한 딸을 잃은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족들은 주기적으로 정신과를 방문 중이며 유카리의 방을 마지막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라비,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라 부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단어는 없다. 그 참혹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간은 아직도 2012년 2월 24일에 멈춰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7년 6월 2일 나파 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1897년 설립되어 딱 100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던 나파 고등학교의 전통적인 행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와 NFL 미식 축구 선수를 여러 배출하는 등 스포츠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학교는 학생들의 혈기를 긍정적으로 배출함과 동시에 곧 사회로 나갈 졸업반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학창시절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졸업소풍이라는 이름하에 워터파크를 방문하는 중이었죠. 이전까지는 1974년부터 문을 열었던 멘티카 워터슬라이드가 소풍 장소로 선정되어 왔었지만 이번 졸업소풍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라는 슬로건 아래 1995년 문을 연 워터월드 USA 콩코드가 방문 장소로 채택된 것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풀장들과 다양한 어트랙션 중 학생들의 심장을 가장 크게 뛰게 만든 것은 신형 워터슬라이드 반자이 파이프라인이었죠.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데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도 몰라. 졸업반이 반자이 파이프라인에 특히나 크게 흥분한 이유는 바로 나파 고등학교의 또 다른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란 워터파크의 폐장 시간이 가까워져 안전요원의 감시가 헐거워질 무렵을 틈타 가능한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었는데요. 일명 클로깅이라 불리는 해당 전통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았죠. 첫째, 가장 힘이 좋은 학생이 워터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 중간에서 벽을 잡고 멈춰 섭니다. 둘째, 또 다른 학생이 슬라이드를 타 멈춰선 학생의 도움을 받아 정지합니다. 셋째,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이 슬라이드 내부에 멈춰 서도록 만듭니다. 넷째,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들어갔던 학생이 벽을 짚고 있던 손을 뗍니다. 다섯째, 수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며 초대형 물보라를 만듭니다. 나파 고등학교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클로깅은 매년 선배들의 기록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작년도 선배들이 무려 60명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하였던 바 있기에 반자이 파이프라인 앞에 선 졸업반 학생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열의로 가득 찬 상태였죠. 낭만으로 가득 찬 졸업 전 마지막 추억을 훼손하는 악역을 자처하고 싶진 않았기에 인솔 역할로 따라온 교사들은 굳이 학생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스 안부터 성공적인 클로깅을 위한 계획에 대해 의논하는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규칙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테니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를 해줄 정도였는데요. 졸업 소풍이 한창이던 오후 2시 30분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학교 측에서 버스로 복귀하라라는 방송을 내보냈죠. 복귀 방송을 신호탄 삼아 졸업반 학생들은 일제히 워터 슬라이드로 질주했습니다. 깜짝 놀란 안전요원들은 학생들을 막아 세웠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18세의 다부진 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몇몇은 안전요원을 밀치고 몇몇은 안전요원을 제압하고 몇몇은 워터슬라이드로 진입하는 일사불란한 클로깅 작전이 시행되었죠. 반자이 파이프라인 내부에 학생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광경을 바라본 안전요원들은 황급히 무전기를 들어 보안팀에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추가적으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을 필사적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워터파크 직원들이 괜한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클로깅을 진행했는데요. 안 됩니다. 이 기구는 1인용이에요. 33번째 학생이 슬라이드에 진입하는 순간 내부에서 쩌저적 하는 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슬라이드가 파열하며 학생들은 12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에 가득 차 웃고 떠들던 학생들은 이제 여기저기 널브러진 채 처절한 신음을 흘리는 참혹한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요. 대량의 출혈에 근처 풀장이 붉게 물들 정도였던 이 대참사에 워터파크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생각 이상으로 튼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대부분이 생존에 성공한 것인데요.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머리부터 떨어진 퀸비 칼로티 단 한 명뿐이었죠. 기적적으로 사망자가 한 명으로 그친 워터슬라이드 파열 사고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파견된 조사관들이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반자의 파이프라인에는 그 어떠한 설계 결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해당 슬라이드는 1인용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 측은 최대 10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안전한 설계를 하여 시공하였다. 이번 사고에서 무려 33명이 탑승할 때까지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해당 슬라이드가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보여준다. 나파 고등학교가 이전까지 방문해왔던 멘티카 워터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의 언덕이 파이프를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60명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었죠. 반면 공중에 떠있던 반자의 파이프라인은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무게를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워터파크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학생들과 학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원만히 마무리되리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은 당연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죠.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불량배도 양아치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으며 UCLA 진학이 예정된 엘리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 측이 엘리트로서 미국을 이끌어갈 젊은 재원들이 워터파크의 관리 소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족들은 한술 더 떠 고작 아이들 몇 명 들어갔다고 부서지는 슬라이드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이들을 막지 못한 워터파크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건장한 학생 수십 명을 어떻게 제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몇 명이 아니라 무려 33명이 들어갔었습니다. 2톤에 가까운 무게였다고요. 나파 고등학교에 클로깅이라는 전통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워터파크 입장에서는 그저 황당할 뿐이었죠. 워터월드 USA 콩코드는 기습적으로 우르르 워터슬라이드에 학생들이 뛰어드는 상황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다름이 없었다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워터파크 관계자들은 대중들이 학교 측의 억지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Linda Franco is one of those. She has a lacerated liver, a broken rib, and a fractured vertebra. A volleyball and track star, good enough to be covered on local television, she was hoping for a slot on the UCLA track team. 그러나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학생과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죠. 방송국들은 연일 피해 학생들의 찬란했던 꿈이 워터파크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다는 기조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고작해야 17, 18살인 아이들이야. 어릴 때는 원래 멍청한 짓 한두 개쯤 하기 마련인데 그 대가가 12m 아래로 추락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동정 여론이 퍼져나갔고 워터파크는 예상치 못했던 따가운 눈총에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Legislators in California plan to hold hearings in 2 weeks on whether the state should regulate permanent amusement park rides.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까지 이슈에 편승해 마치 사고가 워터파크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사건에 관심은 많지만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생각은 전무했던 대중들은 당장 규제안을 발표해 반자의 파이프라인 같은 부실 놀이기구를 방지하고 워터월드 USA 콩코드에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워터파크 측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주기적으로 철저히 시행된 안전검사에서 반자의 파이프라인은 그간 언제나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파크가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She was an angel. I honestly feel like she was just lent to us for a little while. So we could be blessed with her presence, so we could learn from her. It's time for her to go home, and that's the way it happened. I mean. 유일한 사망자인 퀸비 길로티의 아름다운 외모는 매스컴에서 가련한 비극의 소녀라는 소재로 다루어졌고 그렇게 생겨난 대중들의 분노와 슬픔은 워터파크 측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워터월드 USA 콩코드는 퀸비 길로티의 유가족에게 170만 달러를 지급함과 동시에 총 4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게 되는데요. 한편 나파 고등학교 졸업반은 사고 이후 예정된 졸업식을 무사히 거행했죠.
중상을 입은 학생들도 의료진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과 피해의식은 모두를 끈끈한 유대감으로 한데 묶었고, 졸업식은 더할 나위 없는 엄숙하고도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붕괴되었던 반자의 파이프라인은 보강 작업을 거쳐 재개장되었죠. 나파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수십 명이 함께 슬라이드를 타는 일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없었으며, 2018년 식스플래그 허리케인 하버 콩코드로 이름을 바꾼 워터월드 USA 콩코드는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889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월터 너츠는 어릴 적부터 농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30년경 부에나 파크에 25,000평 규모의 베리 농장을 일구는 데 성공한 월터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확물을 팔기 위해 자그마한 시장을 내부에 건설했는데요. 이 시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인기를 끌며 너츠의 베리 농장은 365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신이 난 월터는 기다리는 방문객들을 위해 여러 볼거리들을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관광만을 위해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에 재미를 붙인 월터는 실제로 작동하는 철도, 곡물 구매가 가능한 재분소, 직접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진짜 금강, 옛 방식 그대로 설계한 교회와 학교 등을 한쪽에 건설해 서부시대의 유령 도시를 아주 꼼꼼히 재현해두게 됩니다. 그렇게 농장은 테마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놀이공원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지역의 유명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이후 각종 놀이기구들을 내부에 설치하며 본격적인 테마파크로 거듭나게 된 너츠의 베리 농장, 즉 너츠베리 팜은 특유의 잔잔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인기를 끌며 수십 년간 운영을 이어나갔죠. 이윽고 1981년 월터 너츠가 9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후손들은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너츠베리 팜을 인수한 거대 테마파크 회사 시더페어는 제일 먼저 각종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1997년 개장한 신형 롤러코스터 윈드제머 서프레이서가 여러 치명적인 고장에 시달리게 되며 단 3년 만에 폐쇄 조치에 처해지자 시더페어는 야심차게 인수한 너츠베리 팜의 이미지 자체가 망가지게 될 것을 우려했죠. 윈드제머 서프레이서를 대체할 놀이기구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 최초, 최고의 초고속 롤러코스터가 될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놀이기구 기술을 선도하는 스위스의 제조사 인타민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시더페어는 2002년 6월 22일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를 새롭게 개장합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단숨에 이륙시키는 사출 장치처럼 유압 시스템을 통해 롤러코스터를 폭발적으로 발사하는 엑셀러레이터는 그 이름 그대로 압도적인 가속력을 자랑하였는데요. 거대한 유압 장치가 두꺼운 강철 케이블을 잡아당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롤러코스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32km까지 단 2.3초 만에 도달할 수 있었죠. 이는 시속 100km까지 약 1.7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실로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페라리가 80주년을 기념해 799대만을 한정 생산했던 슈퍼카 F80의 제로백은 2.15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 자동차 리막 네베라의 제로백 역시 1.81초에 그치는데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하이퍼카로도 느낄 수 없는 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가속력을 선사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너츠베리 팜의 효자 놀이기구로 자리 잡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수초 만에 62.5m 상공으로 치솟은 뒤 곧바로 수직 낙하를 개시하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사람들은 온몸으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 유압이 충분치 않아 차량이 끝까지 상승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경우를 대비한 브레이크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물론 이 최신형 롤러코스터에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죠. 특성상 케이블에 막대한 부담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 한 달마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케이블을 교체 혹은 보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만약 케이블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법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이긴 했지만 엑셀러레이터의 매력과 인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단점에 불과했죠.
1분도 되지 않은 운행 시간 동안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특별한 경험을 가능케 만드는 엑셀러레이터는 그로부터 수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엑셀러레이터의 검사 주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잖아. 이제부터는 2달마다 하자고. 깜빡하고 검사를 잊어버렸는데 사고가 안 났네? 3달 주기로 검사해도 괜찮겠군.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사의 보수적인 설계는 시더페어의 안이한 관리에도 롤러코스터 운행을 가능케 만들었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커다란 과신과 방심을 불러왔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자 엑셀러레이터의 검사 주기는 무려 6개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당초의 기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지경이 된 이 상황에도 시더페어의 안전 불감증은 그 끝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최악의 불운과 기적에 가까운 천만다행을 동시에 불러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2009년 9월 16일 그날 역시도 엑셀러레이터 앞에는 기다란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대로 상기된 사람들의 얼굴, 롤러코스터가 발사될 때마다 울려 퍼지는 기쁨의 비명소리, 시끄러운 유압장치의 소음과 진동,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단 한 가지만이 엑셀러레이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마지막 안전점검에서 6개월하고도 무려 19일이 더 지나 있었다는 것이었죠. 철로 및 강철 케이블의 내구도는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12살 소년 카일 휠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엑셀러레이터에 탑승했는데요. 맨 앞자리에 앉은 카일은 안전바를 세게 붙잡고 곧 찾아올 폭발적인 가속을 기다렸죠. 그런데 엑셀러레이터가 출발한 지 4초 만에 무엇인가가 폭발하는 듯한 쾅 하는 소리가 지축을 뒤흔듭니다. 곧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이 12세 소년의 하반신을 덮쳤는데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옆자리에 타고 있는 아버지는 물론 카일 역시도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죠. 끝까지 상상하지 못한 롤러코스터가 제자리로 돌아온 뒤에야 카일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종아리 아래에서 그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안전바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확인하려 애쓰던 카일에게 갑자기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옆을 쳐다본 카일의 아버지는 눈앞의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아들의 왼쪽 종아리가 거의 절단되어 있었는데요. 얇은 피부와 근육 일부에 의지해 종아리 아래쪽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죠. 급가속을 위해 수십 톤에 달하는 장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3cm 두께의 고강도 강철 케이블이 끊어지며 시속 128km로 열차를 향해 날아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차의 앞부분을 두부 자르듯 반으로 가는 케이블은 채찍처럼 아래로 휘어져 카일의 좌측 종아리를 가격하였고, 그 결과 절단도 골절도 아닌 파열에 가까운 극심한 상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즉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카일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가능한 다리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도록 곧바로 응급수술에 돌입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섬유 강화 플라스틱과 금속 하부 프레임으로 구성된 열차 앞부분이 케이블의 충격을 상당 부분 경감해준 덕분에 복구 가능한 근육의 양이 제법 많았습니다. 반년에 걸친 입원과 수차례 이어지는 대형 수술 끝에 카일은 왼쪽 무릎과 발목의 기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카일은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거쳐 제한적이지만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건강을 되찾는 데 성공했죠. 카일과 그의 가족이 참사의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너츠베리 팜과 주 정부는 사고 원인과 그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만 운이 나빴다면 참혹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었을지도 몰랐다는 오싹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먼저 사고의 원인은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은 강철 케이블 내부에 발생한 피로 균열이었죠. 앞서 설명했듯이 안전점검을 차일피일 미뤄가며 노후화된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끊어진 강철 케이블이 가장 먼저 열차 앞부분을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궤도가 아래쪽으로 바뀐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는데요. 튼튼한 소재들로 구성된 열차 전면부와 충돌하며 위력이 크게 감소한 케이블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다리를, 그것도 한쪽만 가격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만약 케이블의 방향이 조금만 위쪽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곧바로 사람의 흉부 혹은 목이나 머리 쪽을 향해 날아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체가 두동강 나며 소생 가능성이 전무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요. 두터운 열차 전면부를 반으로 갈라놓고도 케이블이 파괴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체를 두동강 낸 케이블이 뒷좌석을 또다시 가격하며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았죠. 방만한 운영이 낳은 초대형 참사가 사망자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분명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카일 휠러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불은 불행이었습니다. 탑승 전부터 바깥에서 롤러코스터를 바라보고 있었던 카일의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당시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하기도 했는데요. 카일과 가족들은 사고 이후 극심한 PTSD에 시달렸고 롤러코스터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죠. 2011년 변호사를 고용한 휠러 가족은 시더페어와 비공개 합의에 도달, 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손상된 부품 수리 및 대대적인 안전검사를 거친 후 재개장해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9년 수십 톤의 장력을 이기지 못한 케이블이 끊어졌던 그날은 역사상 최악의 롤러코스터 참사가 될 뻔했던 순간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중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16년 8월 7일 미국 캔자스의 슐리터반 워터파크에서 느닷없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의 근원지로 시선을 돌린 사람들은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워터 슬라이드 안에 물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2005년 유명 워터파크 브랜드 슐리터반이 미국 캔자스주의 초대형 워터파크 슐리터반 캔자스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놀이공원 전문지 어뮤즈먼트 투데이가 선정하는 최고의 워터파크상을 1998년부터 독식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어트랙션과 풍부한 시설들로 명성이 높았던 슐리터반이 캔자스에도 진출한다는 이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캔자스는 미국 내에서 전형적인 깡촌 시골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만큼 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캔자스에서 번 돈을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며 지역 경제에 타격이 누적되고 있음에 골치를 썩이는 중이었던 지역 정치인들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슐리터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2006년 개장을 목표로 한창 건설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던 갤버스터 슐리터반이 텍사스주 의원들에게 받았던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요. 그 혜택이란 바로 슐리터반이 주정부의 감독 및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과 어트랙션들의 안전 기준을 매길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죠. 이에 슐리터반은 호텔과 리조트가 포함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복합단지를 목표로 슐리터반 캔자스 시티의 건설에 돌입했고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몇 년 후를 기대하며 달콤한 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평가받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한화 700조 원 규모의 파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죠. 휘청이는 경제에 당초 계획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슐리터반은 예산을 1억 8천만 달러로 줄이는 한편 숙박 및 부대 시설은 구색만 갖추는 식으로 원가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2009년 7월 15일 슐리터반 워터파크 캔자스 시티라는 이름으로 개장한 워터파크는 작아진 규모 탓에 생각보다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는데요. 순식간에 식어버린 화제성은 일일 방문객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이대로라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 슐리터반 관계자들은 비상회의에 돌입했죠. 기존의 평이한 어트랙션들과 다른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 신형 어트랙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들은 단순히 캔자스 내 시민들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특단의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워터 슬라이드였는데요. 그렇게 개발에 착수된 신형 워터 슬라이드에는 미친, 정신 나간, 광기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페어 릭트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 이름처럼 정신 나간 높이와 속도를 목표로 개발된 페어 릭트는 전통적인 워터 슬라이드에서 이미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파트 18층에 맞먹는 51m 높이에서 무려 시속 110km로 낙하하는 구조가 된 것인데요. 이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워터 슬라이드들과 비교해도 말이 되지 않은 수치였죠.
캐리비안 베이의 워터 봅슬레이 높이 26m, 시속 80km, 메가스톰 높이 37m, 시속 50km, 롯데 워터파크의 자이언트 부메랑고 높이 21m, 시속 60km, 튼튼한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후룸라이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랜드의 썬더풀스 높이 20m, 시속 70km, 경주월드의 썸머린 스플래시 높이 30m, 시속 90km, 심지어 롤러코스터의 나카시의 물보라를 접목시킨 워터코스터보다도 높고 빠른데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자이언트 스플래시 높이 44.6m, 시속 101km, 고작 튜브 하나로 시속 11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를 안전하게 낸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죠. All right, boys. Kiss it goodbye, man. 그 결과 재상승 구간에서 튜브가 이륙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무지표의 악화를 견딜 수 없었던 워터파크 상부는 일반적으로 신형 어트랙션 설계에 소요되는 3에서 6개월의 시간을 단 5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캔자스주가 통과시켰던 특별 법안이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만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촉박한 기한의 근거였죠. 구조 그 자체를 뜯어고치기에는 시간이 없었기에 개발팀은 튜브에 외부 프레임을 추가하고 하단부를 보강해 무게를 45kg까지 늘림으로써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시운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팀원들을 태워서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어릭트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죠. 그런데 완성된 실물의 시운전에서 또다시 보트가 이륙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슐리터반 상부는 설령 보트가 떠오르더라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위쪽에 안전망을 설치한 후 운영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는데요.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개장일로부터 13개월이 지연된 2014년 7월 10일이 되어서야 페어릭트의 본격적인 운행이 시작되었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워터파크 직원들은 페어릭트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안전벨트 하나 달려있는 초고속 후룸라이드잖아. 이건 워터슬라이드가 아니야. 거기다가 언제든지 이륙할 수도 있지. 안전망이 있다지만 100km가 넘는 속도로 부딪히는 거잖아. 기네스북에 등재된 워터슬라이드라는 타이틀로 화제성을 얻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성이 너무나 부실했던 것인데요. 워터파크 측이 안전 관련 컨설팅을 받기 위해 고용한 외부 인사가 페어릭트에 반드시 16세 이상만 탑승해야 한다. 탑승객의 체중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 경우 튜브가 떠오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권고를 내릴 정도였죠. 그러나 슐리터반 상부는 연령 제한 대신 신장 137cm 이상, 탑승인원 2에서 3인, 탑승객 총 무게 181kg 이상이라는 안전 규정을 적용한 뒤 어린아이들도 탈 수 있는 안전한 어트랙션으로 페어릭트를 홍보합니다. 사람들은 유명 워터파크 브랜드가 호언장담을 한 만큼 당연히 페어릭트가 안전하리라 믿었는데요. 첫 탑승객 중에 당시 캔자스 주지사였던 샘 브라운백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들의 신뢰는 두터웠죠. 슐리터반이 예상했던 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워터 슬라이드의 화제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페어릭트를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워터파크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방송국은 캔자스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다는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There is a risk inherent to the activity, including falls. 2페이지 분량의 면책 동의서를 큰 소리로 읽어주는 직원의 존재는 탑승객들에게 약간의 불안감을 불러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며 페어릭트의 스릴 넘치는 초고속 낙하를 만끽했죠. 그러나 탑승객 총무게 181kg 이상이라는 애매모호한 안전 규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할 수도 없다 보니 실제로 181kg 미만의 무게라도 운행이 시작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건데요.
그 결과 주기적으로 탑승객들이 튜브와 함께 이륙하며 안전망과 충돌, 가벼운 뇌진탕이나 디스크 탈출 등의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운행은 계속되었고 워터파크 관리자들은 보고서를 조작하며 안전사고를 은폐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사고 소식이 대중들 사이에 나돌아다니긴 했지만 짜릿한 스릴을 제공하는 워터슬라이드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페어릭트의 경우 역시 감수할 만한 리스크로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이 어떤 비극을 불러오게 될지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2016년 8월 7일 캔자스주 하원 의원 스콧 슈어브는 가족들과 함께 슐리터반 워터파크 캔자스시티에 방문합니다. 당시 슐리터반은 캔자스의 선출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콧처럼 워터파크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요. 그의 두 아들 12살의 네이선과 10살인 케일럽은 도착 즉시 페어릭트로 달려가 줄을 섰죠. 워터파크 직원은 형제가 함께 탑승할 경우 무게 제한에 걸린다는 점을 설명한 후 네이선을 먼저 튜브에 태웠습니다. 먼저 스릴을 만끽한 네이선은 아래에서 동생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요. 같은 시각 탑승구의 직원들은 튜브에 케일럽과 성인 여성 2명을 앉히고 있었죠. 127kg의 여성이 맨 뒷자리, 89kg의 여성이 가운데 자리, 그리고 34kg의 케일럽이 맨 앞자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 배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뒤쪽에 비해 앞쪽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튜브가 상승 구간에서 수직에 가깝게 이륙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단순히 안전망에 충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We just heard this loud cracking noise almost, and so we all looked and we saw that there was the supports that hold the netting in place that's over the slide. A couple of them were all bent and jagged out of place. 위쪽으로 강하게 힘이 가해진 안전망이 들려 올라가며 노출된 지지형 철제 구조물과 케일럽의 목이 그대로 충돌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어린 소년의 목과 접촉한 얇은 철제 구조물은 단두대의 칼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타고 있던 튜브를 바라보고 있던 네이선은 세된 비명을 지르며 가족들에게 달려가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동생의 머리가 사라졌다고 울부짖었는데요. 그 즉시 사고 현장으로 향한 스콧과 그의 아내를 직원들과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세웠죠. 눈앞의 참혹한 광경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만큼은 결코 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I just heard a boom, boom, kind of like something hit the slide. I turned around and the raft was coming on the second drop. Immediately after the raft, you see a body behind the raft. 참수된 케일럽의 시신이 워터 슬라이드한 붉게 변한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요. 함께 탑승했던 여성들은 턱과 얼굴뼈가 부서진 채 고통에 겨운 신음을 흘리는 중이었죠. 막아서는 사람들을 밀쳐내며 슬라이드로 다가간 케일럽의 어머니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e mother was screaming, "He's not moving. That's my boy." 즐거웠어야 할 한때는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악몽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출동한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10살의 케일럽 슈어브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Now we're learning more about that horrific water slide accident that killed a 10-year-old boy in Kansas. Accordin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investigation, Caleb Schwab, the kid, was decapitated. The son of a Kansas state lawmaker died Sunday while riding the Verrückt ride at the Schlitzerbahn water park in Kansas City. 아들의 죽음에 격분한 스콧 슈어브는 주의원의 권한을 10분 활용하는 등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케일럽이 사고를 당하기 전엔 2014년 8월 31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이미 11건의 탑승객 부상 사례가 존재했음에도 워터파크가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또한 튜브의 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있는 소재로 보강해 두었던 하단부가 지속된 운행으로 인해 마모되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내부 정비 보고서도 발견됩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수리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가 수리를 위해서는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정비를 거절했던 것인데요. The only inspections we've ever done is just people riding down slides one time, saying, "Oh, it's okay. You're good to go for the rest of the day now." 주 정부의 감독과 검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워터파크가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좌석 벨트, 안전망, 슬라이드 등
모든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특별 법안으로 규정해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점검 역시 시행되지 않았죠.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직원들의 교육 역시 형식상으로만 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케일럽의 사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사람을 가운데에 태우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교육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최소한의 규정만 지켰더라도 케일럽의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아들이 사망한 원인이 슐리터반의 방만한 운영에 있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 스콧 슈어브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모조리 동원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물어낼 상황에 처한 슐리터반은 2017년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민사소송을 가까스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2018년 11월 페어릭트는 캔자스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완전히 철거되어 버렸죠. 그러나 슐리터반 CEO 제프 헨리를 포함한 3명의 워터파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전부 기각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검찰 측이 TV 다큐멘터리의 재현 장면을 배심원단들에게 실제 영상으로 설명하며 보여주는 등 기소에 사용된 증거의 상당 부분을 부적절하게 제시하였던 것에 더해 주요 과실로 지적한 국제놀이시설 안전기준 ASTM의 준수 의무가 당시 캔자스 주법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케일럽 슈어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죠. 페어릭트의 끔찍한 사고 이후 미국의 ASTM과 독일의 TÜV 슈드를 포함한 주요 검사기관은 시속 100km가 넘는 45도 이상 경사 워터 슬라이드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 신규 건설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we all have something special to hold on to.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To all who come to this happy place, welcome. Disneyland is your land. 1955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트 디즈니가 야심차게 기획한 디즈니랜드는 약 7천만 명이 개장식을 시청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은 미국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끊임없이 신설되는 새로운 어트랙션들과 디즈니 IP를 활용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힘입어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성을 자랑하는 디즈니랜드는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장수 놀이기구를 지니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인기를 지닌 것은 바로 놀이기구의 꽃 롤러코스터입니다. 1800년대 후반쯤 미국 남서부의 빅선더 마운틴에서 대규모의 금강이 발견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탐욕스러운 광산 회사들의 각축장이 된 빅선더 마운틴은 대량의 금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가 구석구석 설치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은 원주민들에게 있어 성지로 여겨지는 신성한 장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을 훼손한 외지인들에게 저주가 내려졌다. 지진과 홍수가 금강을 덮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후 광산 열차들은 악령에 씌여 기관사 없이도 스스로 산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1979년 9월 2일 첫 선을 보인 롤러코스터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는 다소 오싹한 배경 스토리와 달리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놀이기구로 기획되었는데요. 고공낙하나 360도 회전 등의 아찔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죠. 그 대신 배경 스토리를 충실히 구현한 열차 형태와 지형 지물, 섬세한 연출들로 탑승객들에게 실제 광산 열차에 올라타 있는 것만 같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가감석을 적당히 활용함으로써 롤러코스터의 필수적인 속도감과 스릴을 충실히 구현해냈습니다. 덕분에 신장이 102cm만 넘는다면 누구라도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몹시 안전한 놀이기구가 될 수 있었던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는 방문객들에게 있어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인기 어트랙션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2003년 9월 5일 디즈니랜드에 방문한 22세의 청년 마르셀로 토레스 역시 필수 코스를 놓치지 않았죠. 여느 20대와 달리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아 평소 주위에서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던 그는 어릴 적부터 푹 빠져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계기로 애니메이터의 꿈을 키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애니메이팅을 공부하기 위해 진학한 대학교에서 사귀게 된 절친한 친구들 비센테 구티에리지와 크리스티나 베커,
세넌 진더와 함께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디즈니랜드에 도착한 마르셀로는 몇 가지 놀이기구를 즐긴 후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입장 차례가 된 4명은 앞쪽에 1번 열차 칸에 자리를 잡았죠. 비센테가 맨 앞쪽에, 마르셀로가 그 옆에 앉았고 크리스티나와 세넌은 바로 뒤에 탑승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자 직원이 출발 신호를 보냈고 그렇게 열차는 그날의 13번째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운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예민한 승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죠. 철로를 질주하는 열차 바퀴의 소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어딘가 기분 나쁜 딸깍 소리가 귀에 분명하게 들려왔던 것인데요. 기묘하게도 열차가 가속을 하거나 커브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의 정체가 최악의 형태로 밝혀지고 맙니다. 사실 처음부터 들렸던 딸깍 소리는 열차의 바퀴가 철로를 벗어났다 다시 맞물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었는데요. 가속, 커브 구간이 반복될 때마다 어긋남은 점점 심각해졌고 그 결과 바퀴가 철로를 벗어나는 정도가 갈수록 늘어나며 딸깍 소리가 함께 커지게 된 것이었죠. 예정된 운행이 3분의 1쯤 진행된 시점, 가장 빠른 구간인 급커브 후에 터널에 진입한 열차에서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기관차 선두부가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탈선해버린 것인데요. 선로에서 벗어난 선두부의 앞부분이 시속 56km의 속도로 바닥에 내려꽂혔죠. 어마어마한 충격에 위로 들어올려진 선두부의 뒤쪽은 그대로 터널 천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맨 앞쪽 열차 칸에 탑승해 있던 마르셀로와 비센테는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난 장애물에 아연실색했는데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고 주마등이 보였다. 관성에 의해 계속해서 내달리던 열차 칸이 선두부의 앞쪽 하부와 강하게 충돌했죠. 곧이어 어마어마한 굉음이 터널을 가득 메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불케 하는 충격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비센테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들어올려졌던 선두부가 비센테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형태로 1번 열차 칸에 추락해 있었죠. 비센테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마르셀로가 그대로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육중한 선두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낸 마르셀로의 갈비뼈는 모조리 으스러져 버린 상태였는데요. 마르셀로의 등 모양대로 휘어져 있는 뒤쪽의 안전 손잡이는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셀로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그가 몸부림칠 때마다 가슴 쪽을 짓누르고 있는 열차 선두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운행을 중단하고 현장에 급파된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눈앞의 참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들도 마르셀로의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선두부와 좌석 사이에 완전히 압착되어 있는 마르셀로는 병원 이송은커녕 간단한 응급조치조차 여의치 않았는데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야속하게 시간만 흘러갔고 결국 마르셀로는 열차에 깔린 채 뇌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더욱 잔혹했던 것은 출발 지점으로부터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다 협소하기까지 한 터널 구간에 구조 장비를 진입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승객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널에서 메아리치는 지옥 같은 풍경 속 비센테와 크리스티나 그리고 샌디는 친구의 시신 옆에서 수십 분 넘게 동승을 이어가야만 했는데요. 싸늘하게 식어가는 마르셀로의 옆에 앉은 비센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돌린 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디즈니랜드 승객이 롤러코스터 사고로 사망하다. 열차가 탈선해 뒤로 추락하며 10명의 부상자가 발생. 승객 중 일부는 1시간 동안 갇혀 있어. 수많은 언론사들을 통해 그 즉시 사고 소식이 각종 매체에 보도되자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CEO인 마이클 아이스너는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사과의 의사를 표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음과 동시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얼마 후 조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고의 전말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었죠. 참사가 발생하기 3일 전 정비팀이 마모된 바퀴 하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체에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 중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퀴가 철로에서 떨어졌다 맞물리기를 반복하게 되자 이상을 감지한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의 안전 시스템은 그때마다 노란 경고등을 점등시켰는데요.
그러나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경고등의 의미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죠. 롤러코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담당 직원들은 경고등을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볼트가 점점 더 헐거워졌고 이윽고 딸깍 소리가 들릴 정도로 탈선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사고 당일 아침에 실시된 시운전에서 딸깍 소리를 들은 직원들 내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짧은 회의를 통해 일단 운행을 개시하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놀이기구 점검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운행 중단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실제로 점검을 요청했다가 이상 없음 결과를 받은 선배들이 감봉이나 심할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았던 선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기계적 결함이나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 자체는 매우 안전한 놀이기구이다. 상부의 압박으로 인해 안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정비사와 운행 담당 직원, 디즈니 경영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취해졌던 조치들이 최악의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과 언론들의 날선 비판이 디즈니랜드에 가해졌는데요. 디즈니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에게 안전 재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상 이유로 시행된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 것,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할 것 등의 규정을 확실히 명시해둘 것을 약속했죠. 이후 소송을 제기한 마르셀로의 유가족은 2년의 법정 공방 끝에 디즈니랜드와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금 중 $500,000를 마르셀로의 꿈이었던 애니메이터를 목표로 삼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이들의 바람처럼 디즈니랜드의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는 2004년 운행이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0년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테마파크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총괄 매니저 짐 윈틀로드는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에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가는 롤러코스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신형 롤러코스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던 그에게 있어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라는 개념의 탄생은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 즉시 스위스의 롤러코스터 제조사 볼리고 앤 마빌라르에 전화를 건 짐 윈틀로드는 무려 $700만 투자해 신형 롤러코스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죠. 이는 식스플래그가 소유한 어트랙션 중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했습니다. Fireworks erupted in the sky over the Six Flags Great America theme park near Chicago to herald a marriage of movies and merriment. Batman the comic book hero has inspired Batman the Ride. It's the world's only suspended outside looping thrill ride. Park guests hang below the track in high-speed chairlift type vehicles, similar to what you'd find at a ski area, as they whirl over and around Gotham City. 1992년 5월 9일 거꾸로 매달려간다라는 구조에서 박쥐를 착안해낸 짐 윈틀로드의 뜻에 따라 배트맨 더 라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된 세계 최초의 인버티드 롤러코스터가 대중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생소한 스릴에 배트맨 더 라이드의 대기줄은 매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에 식스플래그는 자사의 다른 테마파크들에도 배트맨 더 라이드를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듬해 뉴저지주의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가 기존의 라이트닝 루프를 철거하고 배트맨 롤러코스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식스플래그 계열 테마파크에 배트맨 더 라이드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중점으로 두고 제작된 배트맨 더 라이드에는 이렇다 할 중대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었는데요. 열차가 지면에 가깝게 주행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인 롤러코스터 부지 내에는 그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와 반대로 철로 밑을 주행한다는 특성상 아래에 사람이 있을 경우 충돌 위험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테마파크 측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리스크였는데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안 요원을 경비로 세워 사람의 진입을 막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죠.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뜻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오클리 스프링 침례교회 소속 교인 70여 명이 단체로 식스플래그 오버 조지아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였던 17세 소년 아시아 리션 버거스는 잔뜩 신이 난 채로 교회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만끽하고 있었죠.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있던 아시아는 졸업 후 주 방위군에 입대해 학비 지원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당분간은 오지 못할 테마파크를 최대한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후 제법 긴 대기줄을 통과해 배트맨 더 라이드의 탑승구 바로 앞까지 도착한 아시아의 귀에 안내방송이 들려왔죠. 탑승 전 주머니에서 빠질 수 있는 소지품들은 반드시 따로 보관해주세요. 안경이나 모자, 장신구 등은 벗은 후 탑승을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끝나신 분들은 앞쪽으로 이동해 열차에 탑승해주세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기에 안전요원의 안내를 따를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아시아는 모자를 쓴 채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아시아는 곧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죠. 빠르게 열차가 가속하는 구간에서 머리에서 벗겨진 모자가 멀리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날아가는 모자를 눈으로 쫓는 데 성공한 아시아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리자마자 친구와 함께 모자를 주우려고 달려갔는데요. 바로 이것이 17세 소년에게 벌어진 끔찍한 비극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죠. 모자가 떨어진 곳은 배트맨 더 라이드의 철로 바로 아래였습니다. 뭐하는 거야? 저쪽은 줄이 아닌데?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방문객 중 많은 사람들이 전력 질주하는 두 명의 소년을 목격하는데요. 어쩔 때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통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줄 앞을 쌩하고 지나쳐가는 식으로 두 소년은 모자가 떨어진 철로 아래로 달려갔죠. 그렇게 약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아시아와 그의 친구는 6피트 높이의 울타리를 펄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외부인이 롤러코스터 철도 아래로 진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두 개의 울타리 중 외부 울타리에 해당했는데요. 울타리 곳곳에 위험구역, 진입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시아는 저 멀리 보이는 떨어진 모자밖에 보이지 않았죠. 같은 시간 경비를 맡은 보안요원은 외부 울타리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무리의 소년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탑승 대기줄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시를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단호한 어조로 당장 울타리에서 떨어질 것을 지시하던 도중 보안요원의 시야에 저 멀리 내부 울타리를 뛰어넘고 있는 두 명의 소년이 들어오는데요. 소스라치게 놀란 보안요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타리로 뛰어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죠. 모자가 떨어져 있는 철로 아래로 들어간 아시아가 때마침 달려온 롤러코스터와 시속 80km의 속도로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승객들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열차 아래쪽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17세 소년의 목에 직격한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는데요. 충격으로 부응하고 떠오른 아시아의 몸이 울타리 너머로 날아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몇 미터 옆에 그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보안요원과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는데요. 가장 먼저 패닉에서 회복한 것은 롤러코스터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던 B번 경찰관이었죠. 그 즉시 911의 신고를 함과 동시에 현장을 통제한 경찰관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와 의료진은 쓰러진 아시아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흘렸는데요. 참수된 인간에게 유효한 응급조치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17세 소년 아시아 리션 퍼거슨의 참혹한 사고 이후 수사당국과 식스플래그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목격자가 너무나 많았기에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저는 배트맨 더 라이드에 타고 있었습니다. 360도 회전 구간에서 울타리를 뛰어넘고 있는 소년들을 지상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앞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며 열차가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는데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후에 제 옷에 피가 묻어있다는 것을 봤죠. 각종 증언과 증거물들을 통해 아시아의 사망 원인을 열차 구조물 충돌로 말미암은 두경부 완전 절단에 의한 즉사로 확정지은 조사팀은 다음 단계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했죠. 식스플래그 측은 아시아의 마지막 동선을 역추적하며 그가 모자를 주우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름길로 가기 위해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승객이 모자나 안경을 벗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을 우려한 테마파크 운영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는데요. 반면 많은 목격자들과 아시아의 친구는 그가 모자를 주우려고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는 공통된 증언을 내놓았죠. 또 대중들은 약 6년 전인 2002년 5월 26일에도 테마파크 직원이 운행 중인 배트맨 더 라이드의 철로 아래에 들어갔다가 열차에 탑승 중이던 14세 소녀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사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식스플래그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사 사고가 이미 발생했던 전적이 있음에도 울타리나 경고문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테마파크 운영진은 해당 사건은 어디까지나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고 이후 직원 대상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 중에 있다라며 울타리의 높이나 경고문은 이전의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죠. 수많은 공방이 존재했음에도 유가족과의 합의는 아주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가족이 사고의 원인은 아시아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식스플래그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식스플래그 오버 조지아의 운영을 며칠간 중단하였고 소정의 위로금 역시 지급하였죠. 사고 이후 미국 각지에 위치한 모든 배트맨 더 라이드에는 더 많은 경고 표지판과 더 높은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